안녕하세요. 신발 홍지합니다. 해상 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역 운송하면은 항공운송, 해상 운송, 복합 운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해상 운송만 하고 다음 차 때 항공운송과 복합 운송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서류나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절차가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자, 볼까요? 수출자가 해외 수출입한 수출자가 물건을 다 만들어서 창고에 넣고 포워더한테 갑니다. 포워더한테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해상 운송이나 철도 운송.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제가 물건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만들었다. 그럼 인천공항까지 보내거나 부산까지 보내갖고 비행기나 배로 보내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상대편 국가의 비행기나 배로 보내서 다시 CY라는 건 컨테이너 야드 해갖고 컨테이너들을 모아두면 되죠. 거기서 물건을 다시 분류를 해갖고 창고에다 놓은 다음에 철도 운송이나 해상 트럭 운송으로 해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갖다 주죠. 이것이 수출 물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수출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까지만 딱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는 포워더가 나머지 업무를 전부 다 실시를 하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수출자가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완료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포워더라는 전문 운송업자가 이 모든 것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업무가 훨씬 편해졌죠. 그러면 수출입 운송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가 볼까요? 수출입 서류는 무역에 관련된 서류는 내 국내 운송, 국내 거래에 관한 서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종류가 많죠. 왜? 나라가 틀리고 통화가 틀리고 법이 틀리고 하니까 그러한 법들한테 맞게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 운송 서류를 보면은 바이어와 일단 운송 방법을 논의합니다. 야, 이거 비행기로 할까 배로 할까? 아니면 복합 운송으로 할까? 그 다음에 언제 실을래? 딜리버리 데이트를 확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량 및 부피를 측정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제가 신발을 수입한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업자가 홍제한테 보내는 백혈레가 부피,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 해갖고 0.001 cbm이 들어간다. 1 cbm은 1m, 1m, 1m를 하거든요. 부피를 재고, 왜 부피를 재느냐? 배로든 비행기로든 그 부피만큼의 운임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를 재죠. 이거 100켤레가 100kg 들어왔어. 그럼 100켤레만큼의 운임을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운송회사에서는 두 개를 다 재요. 두 개를 다 재갖고 이것을 이 중에서 더 많은 비용이 나오는 코스트가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면 중량 운송이 100만원 나왔다. 근데 부피 운송이 99만원 나왔어. 그러면 운송회사는 어떻게 부과해요?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수출자가 예약할 때 재는 중량과 부피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포워더는 수출자가 얘기한 중량과 부피와 도착지나 뭐 이런 세부 사항을 가지고 배나 비행기를 예약을 합니다. 배나 비행기를 예약하고 거기에 맞게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만들죠. 인보이스는 뭐예요? 단가. 내가 양말 한 켤레 한 켤레당 얼마야? 전체 수량이 얼마야?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야 해서 이렇게 청구서의 성격이고, 패킹 리스트는 뭐야? 포장 명세서, 박스 리스트라고 보면 되죠. 그래갖고 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여갖고 관세사한테 보내주면은, 포워더한테 보내주면은 포워더가 자기가 거래하는 관세사한테 수출 면장을 취득하죠. 그래서 수출 면장을 가지고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보통 수출 면장은 바이어가 관세사에서 보내갖고 바로 항구에 항구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요. 보내주고, 운송회사, 예를 들면 그 컨테이너 트럭이나 뭐 이런 운송회사들은 그냥 물건만 갖고 가서 CY나 이런 데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 그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가지고 선적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세관에서 서류대로 왔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수입은 세금을 내지만 선적을 해서 체크 BL 체크 BL은 뭐냐? BL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수출자한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운송회사에서 Bill of Lading, 내가 너네 물건을 실었어. 그런데 이게 맞았나? 네가 보낸 물건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해줘라는 것이 체크 BL이고, 그리고 수출자가 그래 맞아 그러면 이제 오케이 했으면은 정식 BL을 발행해서 수출자에게 보내주죠. 그럼 수출자는 뭐야? 이 BL을 가지고 신용장을 내고하거나 바이어한테 서류를 보내주고서는 나한테 돈 보내줘. 니네 물건 제대로 실었어.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상운송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해상운송은 FCL은 Full Container Load 해갖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컨테이너 있죠. 보통 이제 20피트하고 40피트 같다 있는데, 20피트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3m, 길이 6m. 40피트는 가로 세로 3m, 길이 20m. 이렇게 요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웠다 하는 것이죠. 한 컨테이너를 꽉 채웠을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화주가 자기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운송업체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컨테이너로 갖고 가죠. 요 과정, 그리고 물론 여기서 포워더가 선사한테 예약을 하고, 의왕 ICD, 이건 의왕에 가면은 철도만 모아놓는 기차역이죠. 그걸 ICD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바로 컨테이너를 가지고 항구로 가죠. 반면에 FCL이 있습니다. 반면에 FLCL이 있어요. LCL은 뭐냐? Less Container Load. 그래갖고 20피트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건이 조금밖에 없는데 한 컨테이너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이 20피트 컨테이너를 A, B, C, D 컴퍼니 서너 개의 회사 아무튼 물건이 오는 대로 거의 다 그 컨테이너에다가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개의 회사가 회사의 물건을 적재해서 옮기는 과정, 그것을 LCL이라고 합니다. Less Container Load. 그래서 Less Container Load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 콘솔 업자라고 있어요. 콘솔 업자. 그것은 뭐냐? 컨테이너를 여기저기서 화물을 여기저기서 모으는 거예요. A 컴퍼니, B 컴퍼니, C 컴퍼니, 이제 자기 거래선들이 있겠죠. 그 거래선들을 모아서 핀란드로 물건을 보내네? 그럼 핀란드로 가는 배가 언제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화주가 있어요. 화주가 운송회사한테 부탁을 하죠. 그럼
컨테이너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해갖고 컨테이너 부지에 CFS에다 물건을 모아요. 그래서 그 화물을 혼재하고 CY는 것은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죠. 그 야드에다가 물건을 컨테이너를 옮겨요. 컨테이너를 옮겨서 이 컨테이너를 쌓아놔요. 장치하는 걸 쌓아놔요. 쫙 쌓아놨다가 배가 오면은 그거를 배에 실는 과정. 그것을 이것이 이제 한 과정이고, 또 하나는 물건을 ODCY CFS에다 반입을 합니다. ODCY는 뭐냐? 오프독 CY, 오프독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에 물건을 갖다 놔요. 그럼 오프독은 뭐냐? 부두 근처가 아니라 부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잔뜩 쌓아놓고선 자기네가 물건을 실어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물건을 셔틀 운송해갖고 컨테이너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프독 CY는 예를 들면은 군이나 이런 지역에, 부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CFS는 뭐야? 컨테이너 부두 CFS는 바로 부산항에 간만부두 뭐 이런 데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부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독은 해상 운송이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그 물류센터에서 해상 물류를 한 컨테이너 싣는 과정, 그 과정을 더 겪게 되는 거죠. 더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출자는 뭐예요? 여기서 운송회사에다가 물건을 넘겨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끝. 포워더가 그 과정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럼 해상운송에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있어요. 정기선은 뭐예요? 정기 항로에 취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특정 화물과 수량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형태. 그리고 운항이 정기적이고 고속적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선의 화물과 달리 주로 제품화된 공산품 같은 일반 화물, 포장 화물을 운송하죠. 그래서 정기선의 특징은 반복 운송하는 전문 운송인이고, 선박이 부정기선보다 고가이며 화물도 부정기선에 비해서 고가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의 전기 노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북태평양 항로다 하면은 샹하이, 부산, 나고야, LA 그 과정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LA에서 거꾸로 해서 그 나고야, 부산, 상하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북태평양 항로만 정해진 항로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자기 항로가 있듯이 배도 그 항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항로만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아? 예측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배들이나 화물들이 몰리겠죠. 그리고 화주들이 그 화물 배의 운송에 맞춰서 물건을 싣고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레귤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정기선 운임 기준은 중량 기준과 용적 기준과 가격 기준,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 기준이 있다. 중량 기준은 시멘트 철강이나 아까 철강같이 부피에 비해서 무거운 화물에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 무게가 다 똑같은 톤이에요. 톤인데 이게 실질적인 무게는 나라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단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영국식의 롱톤, 프랑스식의 쇼톤, 미국식의 쇼톤, 프랑스의 메트릭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톤은 킬로톤이라서 1kg. 1kg이 무게로 따지면은 1000분의 1 톤. 뭐 이런 식으로
메트릭 톤이고 나머지는 이제 영국식과 배열. 근데 실제로 무게는 대체로 메트릭 톤을 쓰죠. 그 다음에 용량 기준은 부피에 따라서 화물을 적용하는데 입방미터, 큐빅미터라고 하죠. CBM인데 CBM은 가로, 세로, 높이 1m. 이것을 1CBM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해상운송에서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 1톤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그거는 부피가 되게 크고 가볍죠. 이럴 때는 만약에 중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되게 싸지만은 용적 기준으로 하면 비싸게 되겠죠. 이럴 때 운송회사는 어떤 거 써요? 용적 기준으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 부피에 맞는 비용을 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기준. 이거는 좀 기금속이나 견적물 같은 고가품에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해상운송의 경우는 가격 기준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단위 기준 20피트를 기준으로 1020TU라고 그래요. TU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포워더가 운송회사하고 미리 계약을 할 때 그럴 때 보통 컨테이너 단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기선은 화물이 있을 때마다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만 농성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서 배선하는 운송 형태, 주로 원유, 철광석, 이런 저가의 대량 화물,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정기선의 특징, 트램퍼라고 그러죠. 트램퍼. 트램퍼는 영어에 고유화하면 떠돌이, 뭐 이런 식이고, 그런데 화물의 운송이 지역별 시기적으로 불규칙하고 수요에 따라 항로가 결정되는 것. 단일기업은 시장 정의를 피지 못하므로 독립기업으로 성립되기가 어렵고 자유 경쟁이 적용되면서 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돼. 운영 수준도 화물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된다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호주에 철광석이 있어요. 팠어. 10만 톤 팠어. 이걸 한국으로 올라오래. 그럼 보통 컨테이너선, 전기선은 컨테이너선을 주로 하고 부전기선은 이제 월크선이라고 할까 컨테이너를 실는 장치가 없어요. 그냥 그 배만 동그라미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철광석을 10만 톤이든 20만 톤이든 싣는 거죠. 그리고서는 오는데 이거는 보통 컨테이너 부두로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항 뭐 아니면 저쪽에 뭐 그 인천의 그 LNG항 뭐 이런 특정 항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정기선이라는 건 뭐야? 천연 원자재, 원유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기 노선을 할 때는 천연 원자재를 생각하면 되죠. 자동차 운반선도 부정기선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비행기로 따진다면은 관광객을 단체로 모아서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전세 내는 거. 이런 걸 전세기라고 그러죠. 그런 전세기라고 보시면 되죠. 비행기로 비교한다면. 그래서 선화증권은 보통 오션 비로블 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냥 BL이다 그러면 배든 비행기든 그냥 복합운송이든 그냥 다 BL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배를 이용한 것은 오션 비로블 레이딩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오션 비로블 레이딩은 운송계약의 증빙 그리고 화물의 영수비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이다. 그래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여 이를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선화증권의 기능은 권리증권, 수령증적 기능, 추정적 증빙. 네, 그죠? 그래서 이 요인증권, 문헌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상환증권, 유통증권. 뭐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법률적이죠. 그렇다면 선화증권은 왜 이렇게 법률적인 그 용어로서의 특징을 갖느냐? 배가 LA에서 부산까지 온다. 그러면 이 기간이 한 달이 걸리죠.
그럼 한 달 동안에 수입업자는 이 BL을 가지고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막 떠났어. 신발이 100켤레가 떠났어. 그러면 수입업자는 제가 나한테 신발이 100켤레 오는데 신세계백화점 니네 나한테 신발 100켤레 살래? 그래서 거기서 샀어. 그러면 물건을 직접 주지 않고 서류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류만 주면 신세계백화점에서 홍대아의 신발을 내가 샀으니까 그 신발 운송해서 니네는 그거를 홍대아한테 보내지 말고 신세계백화점으로 바로 보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물건을 대신해서 권리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증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차적인 말들은 뭐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주고받을 때는 신용장과 운송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화증권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가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자세한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BL의 사례입니다. BL의 사례. 에이브리라는 회사에서 이 BL을 작성한 것이죠. 여기 보면 컨사이너라고 그래요. 컨사이너. 물건을 실은 사람. 컨사인이 물건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노티파이 파티. 그래서 물건이 도착했을 때 누구한테 알려줄 것이냐. 요거는 오션 베슬. 배의 이름과 항로를 얘기하고요. 포트 오브 디스차지. 포트 오브 디스차지는 왜? 물건을 내리는 항구. 물건을 내리는 항구고요. place of receipt. 이거는 어느 항구에서 받았느냐, 어디에서 받았느냐. 꼭 항구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place, 그러니까 서울에서 운송회사에서 받았다면 부산 코리아가 아니라 서울 코리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포트 오브 로딩은 포트, 항구, 실은 항구죠. 그 다음에 place of delivery는 어디까지 보낼 것이냐. 뭐 요거는 이제 shipping 마크, 내 물건에 대해서 특정한 모양을 박스에다 찍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물건이 다른 물건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 차별이 되어 갖고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전체 110 카톤에 이 세부사항이 있고 5244kg 1700. 그리고서 freight collect는 뭐예요?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이 freight collect는 인커텀스라면 FOB라는 말에 거의 같은 말이죠. FOB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선적일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것이 bill of lading, 선적 서류의 대략적인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화물 운송장. 해상화물 운송장은 해상 운송인의 화물 수령을 증빙하고 운송 계약 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다. 해상 운송이, 그러면 아까 bill of lading과 BL과 해상 운송장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기능을 해요. 내가 실었어. 누구한테 보내. 라고 하는 배에 실을 때는 증명인데 형식적으로도 거의 다 같아요. 형식적으로도 다 같은데 이 해상 화물 운송장과 BL의 차이는 뭐냐면 이 BL은 권리를 대신하지 못해요. 아까 BL은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배가 LA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내 신발을 신세계백화점에 팔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해상 화물 운송장 갖고는 그렇게 대신 팔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그 장점은 화물 인도를 신속하게 하고 서류 분실 위반 다른 위험을 해소하고 경비가 절감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화물 운송장의 단점은 유통성 권리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 전매가 불규칙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해상 운송장에 관한 국제규칙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해상화물 운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해상화물 운송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포워더를 통하면은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알아서 한다. 수출자는 뭐를 잘하는데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잘 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하자없이 실으면 된다. 거기까지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죠. 옛날보다 수출입이 훨씬 더 쉬워졌다. 쉬워졌다는 게 뭐냐면 절차 간편해졌다는 것이죠. 쉬워졌다는 건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사실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도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 무역 실무와 해외 영업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